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로마의 지도를 중심으로 동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략한 역사를 보고 그 다음 동로마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기원 후 117년 로마 최대의 영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남부 지역과 북아프리카까지도 점령하고 있었죠. 그런데 3세기로 넘어가면서 50년 동안 공식 황제만 26명이 교체되는 극심한 혼란기가 옵니다. 즉 군인들이 황제가 되던 시대였죠. 그럼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교체되었으니까 얼마나 극심한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거대한 영토를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을 황제와 부황제, 그것을 이제 정제와 부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을 둘로 나누고 다시 이 지역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금지시키고 효율적인 방어와 행정을 다루는 전제군주제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의 공화정에서 관료제로, 즉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관료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오클라티아누스는 이쪽의 정제가 되고, 그리고 서방 정제는, 이쪽 정제는, 즉 정식 황제는 막시미아누스, 그리고 그 부황제는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죠. 이들이 맡아서 넷으로 나누어 통치하였습니다. 지금 이 돌은 바남이라고 하는 돌인데 이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며 지금 둘이 팔을 얹고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황제와 부제 이런 식으로 사두 체제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조각입니다.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것을 십자군 전쟁 때 베네치아가 이것을 약탈해 와서 지금 베네치아 궁전 그 옆에 대성당이 있는데 대성당 오른쪽 모퉁이에 이 동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한 1.2m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4세기가 되면서 즉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황제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영영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는 계기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동쪽에서 훈족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동로마 제국이고 이것이 서로마 제국인데 훈족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쪽 지역에 살던 서고트족을 공격해요. 그들이 밀려나가면서 또 원래 살던 게르만 민족이 또 밀려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 훈이라고 하는 것은 흉노라고 그랬죠. 흉노족. 그래서 그 훈족의 일부인 한 부족인 마자르족이 헝가리로 넘어가는데, 왜? 유목민족에게는 풀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지를 찾아서 헝가리로 넘어갔고, 그래서 훈의 아리는 이쪽 말로 나라, 땅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 훈의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헝가리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훈족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던, 그래서 울던 아이도 아틸라가 온다라고 하면 울음을 뚝 치는 이 지역에 매우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우두머리가 아틸라였습니다. 그래서 아틸라가 엄청나게 서유럽에 위협이 됐는데, 아틸라는 결혼식 날 밤에 죽죠. 그래갖고 좀 흐지부지되는 이런 결과가 되고, 이쪽에 있던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을 맞추기 힘든 하층민들이 문법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언어가, 즉 게르만어에서 지금으로 치면 독일어가 되는 거죠. 게르만어의 문법을 무시한 언어가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법에는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문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 예외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쪽에 프랑크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샤르마뉴 대제 때 이 지역을 다 통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샤르마뉴가 죽고 나서 이 프랑코 왕국은 셋으로 나뉘죠.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과 이태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체가 바로 이 게르만족의 한 부족이었던 프랑크족입니다. 이 프랑코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은 프랑스가 된 거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마의 경우에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어서 식민지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졌죠. 왜? 그전에는 퇴직할 때 자기가 모시던 군단장이 새로 얻은 식민지를, 땅을 조금씩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퇴직한 다음에는 식민지의 지주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더 이상 나눠받을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더 이상 군대에 자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원래 땅은 황폐해져서 이 땅을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지주들에게 땅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라티푼디움, 대농장 제도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이집트 쪽을 지배하고 있던 권력자가 이집트에 생산되는 막대한 밀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고, 그리고 빵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이들이 즐길 거리를, 검투사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보여줍니다. 결국 서로마는 그 부가 양극화되면서 더 이상 지킬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침입했을 때 용병 대장이 황제에게 황제 폐하 큰일 났습니다라고 보고하러 들어갔더니 황제는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항복해버리죠.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부의 양극화는 그 나라가 망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 분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부를 분배해주는 방식이 뭐냐? 현대사회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소위 말해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는,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원래는 동로마는 요 영토였는데 유스티아누스 대제 때 국가를 정비해서 이 영토를 확대해 가지고 지금 이 선까지 동로마 제국을 확대합니다. 물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영토를 회복해요. 그러면서 이때 어디로 가느냐? 이 콘스탄티노플, 이게 수도였죠. 이 수도를 라벤나로 옮깁니다. 그래서 라벤나에 가보면 이 동로마 제국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영토 회복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서 왜 쪼그라드느냐? 무함마드가, 영어 발음으로는 마호멧인데 가능하면 원래 그 사람의 원래 이름대로 불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평등을 내세운 무함마드가 사막의 유목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넓힙니다. 이게 무함마드 당시의 영토예요. 632년까지. 그 뒤에 다시 칼리프 시대가 되는데, 칼리프란 뭐냐? 종교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칼리프.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칼리프입니다. 그런데 이 칼리프의 황제가 결합되죠. 동로마는 그렇습니다. 황제가 결합되면, 즉 종교적 지도자 더하기 황제, 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술탄. 그래서 칼리프 시대가 되면서 더 세력이 확장돼서 우마야 왕조가 성립됩니다. 이때는 사막의 유목 민족인 아랍이 중심이 돼요. 그러다가 그 뒤에 이슬람이 지배 이념이 되면서 이 이슬람 세력이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얘기하죠.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와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이 지역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여기까지 확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뭐냐? 751년에 탈라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탈라스 전투라는 건 뭐냐? 당나라에서 계속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의 아랍 세력은 이 당나라 세력을 막아야 되죠. 이때 당나라의 장수가 누구냐? 고려의 유민이었던 고선지입니다.
고구려의 성씨는 고씨죠. 그래서 이름이 고선지예요. 이 마지막 전투인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중국 군인 중에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던, 종이 만드는 기술을 제지술이라고 하죠. 제지술 갖고 있던 병사도 포로로 잡히면서 지금 여기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지역, 즉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래갖고 이 중국 병사가 종이 만드는 법을 이 지역에 퍼뜨려요. 그래갖고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 터키 이 지역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전에는 무엇에다 썼죠? 이집트의 경우에는 파피루스 풀을 겹겹이 쌓아서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말린 종이에다 썼죠. 파피루스. 근데 파피루스는 문제가 뭐냐? 잘 부서져요. 종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잘 부서지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양피지를 썼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파피루스의 유럽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양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양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양 가죽 50마리, 60마리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양 피지를 뭐라고 하느냐? 베르가마라고 합니다. 터키 여기에 베르가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던 제우스 신전을 뜯어다가 독일에다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베르가마, 페르가몬. 이 한 나라마다 의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번역될 때는 의미 약간씩 달라져요. 그러면 종이가 왜 중요하냐? 종이는 양 가죽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죠.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동양의 인쇄술이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의 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책 한 권의 값이 매우 비쌌는데 이제는 종이를 또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책 값이 매우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라스 전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개요라고 할 때 이 개는 기둥, 석가래 이런 큰 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큰 나무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는 요지라는 거죠. 핵심. 그래서 큰 틀과 핵심 이것을 개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사두 체제를 만든 사람은 테오도시우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거죠. 제 조카 손주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할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두 체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것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로 정정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지만 이런 지적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 전공은 국어인데 너무나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근본이 없어서 많은 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동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학원이 없으면 학원에 안 보내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학부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빨리 이해해야 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 전 과목을 다뤄주면 학원이 없어도 될 텐데, 그러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동영상이 매우 지루하죠.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참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서를 그 새로 만드는 참고서에 맞춰서 좀 이 동영상을 짧게, 그리고 어, 지금까지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었던, 또는 그리고 또 각 교과목별로 제 친구 선생님들한테 과목별로 피드백을 받아서 정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서를 만들기 전에 각 과목별 동료 교사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 참고서에 맞춰서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겠죠. 물론 앞으로도 한 6개월쯤 더 지나야 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지금 이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9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사두체제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고 다시 정제와 부제로 나누었다. 지금 이 동상은 베네치아 마르코 성당 오른쪽 모퉁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손자가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황제와 대제는 어떻게 달라요? 네, 그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황제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중국의 전설상의 반신반인, 그래서 뭐 신농씨, 여화씨, 복희씨, 뭐 이렇게 세 명의 황이 있고, 요임금, 순임금, 제라고 하는 건 임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삼황오제라고 하는데, 진나라를 세운 사람이 나는 삼황오제를 합한 것보다, 즉 황제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진나라 때 처음으로 황제라는 명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시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우두머리, 여러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여러 민족을 다 통합해서 통치하는 사람이 황제죠. 즉 제국의 우두머리란 뜻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제라고 하면 대는 크다는 뜻이고 위대하다는 뜻이죠. 황제 중에서 위대한 황제를 대제라고 합니다. 왕의 경우에도 위대한 왕을 뭐라고 합니까? 대왕이라고 하죠. 위대하다는 뜻.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만드신 그분을 세종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자가 붙으면 위대하다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두체제는 뭐냐? 정제와 동로마를 정제와 부제로 나누고, 서로마도 정제와 부제로 나눕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정식이란 뜻이죠. 부는 버금이란 뜻이에요. 버금이 뭐죠? 둘째.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시장, 부시장입니다.
버금, 두 번째란 뜻입니다. 그래서 버금 딸림 화음이 있죠. 이 정제를 아우구스투스, 처음에 이 칭호를 받은 자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즉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란 뜻이죠. 그리고 부제는 카이저, 시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이사르. 그래서 내수로 나누어서 통치하다가 이 서방의 부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황제인데 또 역시 기독교를 인정했던 그 공로 때문에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위대하다는 뜻을 붙이는 것 같아요. 대제. 그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이 막센티우스와 권력을 두고 다퉜죠. 그래갖고 로마에 있는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원래 이쪽이 약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를 벌이기 전날 콘스탄티누스의 꿈에 구름이 막 생겨나는데 구름의 모습이 이랬대요. 그래갖고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부하들에게 방패에다 전부 다 이 기호를 그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가 그 다음에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312년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324년 동로마를 지배하던 니키니우스를 격파하고 홀로 황제로 남습니다. 그래갖고 1인 황제 체제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한참 뒤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유언하기를 예, 여기와 혼동했었죠. 내가 죽거든 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너무 땅이 크니까 둘로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하여라. 그래갖고 395년에 죽고 나서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6세기에 들어서 유스티아누스 이 사람입니다. 이거는 라벤나, 이태리 라벤나, 콘스탄티노플에서 라벤나로 천도했다고 했죠. 천도란 수도를 옮기는 것이 천도입니다. 그 라벤나에 성 비탈레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모자이크입니다. 자, 모자이크 하나씩 보이세요? 지금 이 노란 덩어리 하나하나가 다 금으로 두드려 납작하게 두들겨서 만든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예요. 이 다른 색깔들은 보석을 박은 거죠. 로마의 예술의 가장 핵심은 뭐다? 모자이크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태리 라베나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로마 그리스 정교회의 진수 핵심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에게 이기고 내가 이겼다라고 세운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기고 돌아왔노라. 이런 것을 개선문이라고 하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나서 세운 문도 개선문입니다. 개는 개가를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래서 세운 문, 그것이 개선문입니다. 이 지금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은 이런 것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네스크는 뭐뭐 비슷한 그런 뜻이거든요. 유머스럽다, 유모레스크.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벽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낮고 튼튼한 것, 이것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다 장식을 좀 붙입니다. 앞면에 장식을 붙이고 뒷면에는 장식이 없어요. 그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이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유일한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이 동로마는 십자군 전쟁이 되면서 쇠락을 합니다. 일단 7세기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함마드 이후에 이슬람이 아랍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의 영토를 상실하죠. 그랬는데 결정적인 것은 11세기에 셀주크 투르크라는 말은 한국사 시간에는 돌궐이라고 배우죠. 돌궐, 한자로 써서 돌궐이고 투르크. 이 투르크들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아랍의 용병이 되면서 지금의 터키로 진출해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근데 이제 터키인데 이 서양에서는 우리는 터키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투르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나라 이름은 튀르키예로 원래 돌궐의 발음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다. 셀주크 투르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럽의 세력과 이 투르크의 세력이 계속 전투를 벌여요. 그것이 뭐냐? 십자군 전쟁입니다. 지금 이슬람 팽창과 셀주크 투르크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랍, 이슬람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로마는 2000년의 역사가 지속되었죠. 왜? 처음에 로마를 세운 것은 로물루스잖아요. 기원전 753년인가 그렇죠. 그러다가 동로마가 1453년에 멸망합니다. 거의 2000년이죠. 그러면 동로마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난공불락의 요새 콘스탄티누스라고 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바다이거나 해자입니다. 해자가 뭐죠? 물을 끌어들여서 건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벽,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 세 번째 성벽이죠. 삼중 성벽입니다.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은 이 황제 이름은 콘스탄티누스이지만 도시 이름은 폴리스 아시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로마는 그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금은 보화를 침략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공은 바칠 공짜죠. 힘센 놈에게 바치는 게 공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탁월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어요. 우선 자기들이 통치하는 지역의 정교회를
열심히 퍼뜨렸습니다. 왜? 신앙이 같으면, 더군다나 동로마 황제는 그 정신적 지도자까지 교황의 역할까지 같이 겸했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협이 되는 이민족과 계속 혼인을 시켰어요. 이러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셀주크 투르크는 몽골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계속 오랜 기간 하느라고 국력이 다 쇠진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등장해서 몽골이 싹 쓸어버리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멸망하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인 오스만 가지가, 부족장 오스만 가지가 지금의 에페소 셀축에서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흐메드 2세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요. 그래서 동로마는 멸망하게 되고 이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은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는데 이스탄불의 뜻은 성벽 너머로란 뜻이랍니다. 이슬람이 성벽 너머로 들어간다는 뜻이래요. 그러면 동로마의 역사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헷갈리는 테오도시우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 네,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두체제에서 동로마와 서로마 그리고 정제와 부제 이렇게 나눴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곳이 지금의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드리아 해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달마티아 해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개가 있었죠. 점박이 개. 그래서 이 개 이름이 달마시안입니다. 여기 경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스플리트에 궁전을 짓고 살았죠. 그런데 이 황제는 기독교를 탄압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여전히 스플리트에서 거주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군단이 이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퇴한 다음부터 로마의 내전이 시작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왕궁은 성당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가 무덤 자리예요. 이것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성 도미니우스 대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높은 탑이 있는데 이 탑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려면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다 왕궁의 건물들이죠. 그리고 이 지하에는 지하 창고가 있고 이 앞쪽으로 나가면 바로 아드리아 해가 쫙 보이는 그러한 경치입니다. 그 뒤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집권을 하는데 그는 그 전에 비자스, 그리스 출신인 비자스가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비잔틴인데 330년에 이 비잔틴을 더욱 정비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즉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다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콘스탄티누스의 동상은 지금 이 원주 보이십니까? 기둥이죠. 이 머리 부분의 높이만 2m가 넘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사람의 그 동상들은 다 거대해요. 지금 이건 팔뚝이고
지금 이것은 손이죠. 매우 큽니다. 그 뒤에 소로마가 멸망하고 유스티아누스가 등장하죠. 그 유스티아누스가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이게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기야 소피아의 조감도입니다. 이 돔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거대한 돔의 무게를 어떻게 밑에서 받쳐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구에서 4분의 1 구로 나누고 다시 또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받아주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그거로도 안 되니까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를 붙였어요. 이 뒤에 붙은 시멘트 덩어리는 훨씬 더 큽니다. 당연히 이때 사용되는 기술은 로마의 원천적인 기술인 아치죠. 아치. 이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잘 버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기야 소피아. 하기야는 성스럽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여자 이름이 많죠. 지혜란 뜻입니다. 이것은 아치를 쭉 당기면 배럴이 된다 그랬죠. 거기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지금 여기가 성모 마리아고 아기 예수죠. 이 오른쪽에 이것은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신에게 바친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이고,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동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 황제가 바로 유스티아누스인데, 그 뒤에 380년에 그 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다음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죠.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런 뜻이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과 제사장, 예언자의 경우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대민족에게는 이 예언자가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언자이며 구원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자를 뜻합니다.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건 뭐냐? 그 뒤에 7세기에 마호멧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가 뭐냐? 이슬람교에서도 기독교의 주장을 다 받아들입니다. 구약성경 믿습니다. 신약성경 믿습니다. 예수가 예언자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 예수도 위대한 예언자지만 마호멧이 더 위대한 예언자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395년에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리가 되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동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유스티아누스 1세입니다. 보통 1세를 대제라고 불러요. 그 뒤에 유스티아누스 2세, 3세 이런 게 있죠. 이때 일시적으로 동로마였는데 일시적으로 영토를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라벤나로 옮겨요. 라벤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가 스프리트고 여기가 라벤나입니다. 그래서 라벤나로 천도한다. 천은 변천, 옮긴다는 뜻이죠. 도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천도입니다. 그러면서 유스티누스는 로마법을 재정비해서 유스티누스 대법전을 만들죠. 이것이 현대 법전의 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스티누스는 그전에는 서로마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그리스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대거 수용하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성당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무시하게 커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이죠? 엄청난 규모의 성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그리스 쪽에서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 쪽에서 시작된 것, 콘스탄티노플 쪽에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은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오르독스라고 하는 건 올바름이란 뜻입니다. 이 소로마의 가톨릭은 여전히 십자가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데 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가르침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름을 지키는 교회다. 그래서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는 소로마의 교회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정교회의 대표적인 건물이죠. 하기야는 성스럽다는 뜻이고 소피아, 지혜, 성당입니다. 하기야 소피아 성당인데 요 옆에 첨탑들은 미나렛이라고 하는데 그 오스만 터키 이슬람 국가죠. 거기에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다음에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이것을 모스크로 재활용했지. 이전에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것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칠한 것이 보일 거예요. 부분적으로 회칠한 것이 벗겨지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원래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석회로 발라서 덮어버린 겁니다. 물론 색깔은 약간 누런색으로 입혔죠. 그래서 이것을 모스크로 쓰면서 모스크에는 첨탑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나렛이라고 하는데 이 미나렛의 용도는 뭐냐? 기도를 하루에 5번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아잔이 첨탑 위에 올라가서 이맘은 그 미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맘입니다. 신부나 목사와는 달라요. 성직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맘이 여기 올라가서 알라흐 이크바 알라는 위대하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임을 알려주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사방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나렛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쓰지만 옛날에는 육성으로 했어요.
그래서 첨탑만 더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그러면 왜 교회의 모습이 차이가 생기느냐? 왜 교회가 모습이 서로 다르냐? 자, 이것은 십자가인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걸 그리크 크로스라고 합니다. 크로스라는 건 가로질라는 뜻도 있지만 십자가라는 뜻이 있죠. 요거는 그리스어로 쓴 건데 IC는 지저스, 예수의 약자입니다. XC는 크라이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뜻이고 니카라고 하는 것은 니카는 승리, 정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란 뜻이죠. 총칼을 들고 정복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복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니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나이키죠. 승리. 그런데 그리크 크로스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정교회에서는 거대한 돔을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아주 굵은 4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아치로 연결합니다. 아치로. 아치는 눌러줄수록 잘 버틴다 그랬죠? 그 아치 끝에 거대한 돔을 세우는 겁니다. 요 돔이 바로 요것입니다. 이것을 안에서 보면 자, 아치 4개가 있죠. 이것이 아치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리고 그 아치 끝에 돔을 씌우죠. 이게 바로 돔입니다. 이것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이것이 아치 4개고 그 접점 부분에 돔을 올린 겁니다. 밖에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십자가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요. 왜? 반구를 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건 로만 크로스라고 하는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죠. 세로의 길이가 훨씬 깁니다. 즉,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훨씬 깁니다.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안에 모여서 예배를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쭉 늘여놓습니다. 그럼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던 게 뭐냐? 로마 법정 또는 집정관 사무실이 이렇게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을 뭐라고 하느냐? 바실리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로마에서는 성당을 바실리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실리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지금 요거로만 공간을 사용하면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요 끝에다가 원줄을 쭉 이어 놓습니다. 원줄을 쭉 이어요. 그리고 지붕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아치를 올리죠. 아치를 올리고 그 다음 이 옆에다 다시 또 원줄을 쭉 세워가지고 측면을 넓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랑이라고 하고 양쪽 옆을 측랑이라고 해요. 지금 이 부분이 쭉 들어가는 게 주랑이고 양쪽 옆에 이 공간이 이게 측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면서 또 측랑으로 지붕의 무게를 받쳐주면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로만 크로스는 가로의 길이에 비해서 세로의 길이가 훨씬 깁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서로 다른 건축 구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모습의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변형된 모습도 있어요. 요건 몰타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에 가까운 섬에 몰타라고 하는 섬에 십자군들이 모였는데 이 기호를 사용했어요. 이것이 뭐 비슷합니까? 히틀러의 철 십자가상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수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히틀러도 기독교 수호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독일의 국기였죠. 나치 독일의 국기였습니다. 이거는 하켄 크로이츠라고 해서 크로이츠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처럼 십자가란 뜻인데 지금 꺾여 있지 않습니까? 꺾인 십자가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켄 크로이츠. 유대인들은 일도 안 하고 돈놀이만 해. 유대인들은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야. 그래서 이것은 부러진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요. 즉 반유대주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로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바로 아랍, 이슬람의 팽창과 셀juk 투르크의 등장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아랍, 이슬람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슬람이 팽창하죠. 처음에는 무함마드의 지배 세력권에 있던 곳이고 그 다음 우마야 왕조 다시 더 확대된 거. 그래가지고 이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페인 남부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해요. 그 이들을 무어인이라고 하는데 무어인. 그 무어인들이 그라나다, 세비야가 있고 그 오른쪽에 그라나다가 있습니다. 그라나다에 궁전을 만들어요. 그 궁전이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관광 쪽에서 매우 유명하죠.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셀주크 투르크가 등장하면서 위협을 느낀 동로마에서 서로마 교황에게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셀juk 투르크의 명장 유명한 장수 이름이 살라딘입니다. 나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하나님의 천국의 왕국이라는 이 영화를 매우 재미있게 봤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동음이어가 괴롭히죠. 명장. 이 장은 뭡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쇠잖아요. 즉 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장인이란 뜻이죠. 장인. 그래서 명장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마스터라고 하는데 원래는 마스터 핸드라고 해야 된답니다. 마스터. 그래서 뭐 마스터 셰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명작일 때는 마스터 피스라고 하죠. 조각, 작품. 그래서 매우 뛰어날 때 이 명자를 붙입니다. 이 셀juk 투르크가 등장하면서 동로마는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소아시아, 자 이쪽이 아시아죠. 여기 톡 튀어나온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갖고 이스탄불을 제외하고는 땅을 거의 다 뺏겨요.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그래갖고 이제 십자군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로마 교황청은 뭐라고 했냐? 이교도를 죽인 자는 천국을 간다. 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갖고 이교도를 죽이면 지금 무슬림을 얘기하죠.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선 별 희망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십자군을 지원해 갖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느냐?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은 문맹이 되게 많았어요. 왕들 중에서도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계속 동쪽으로 가다가 이상한 말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가면서 언어가 다르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슬람이 아니라 정교회 신자들의 경우에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예루살렘까지. 그러면서 이들은 굉장히 많은 학살과 약탈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4차 십자군 때입니다. 여기가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는 이 오스만 터키와 동로마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그 유럽으로 무역할 수 있는 거의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노젓는 사람과 병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베네치아는 노를 저으면서 동시에 병사였어요. 그러니까 병력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네치아는 이 독특한 전술을 사용해서 매우 전투력이 높았습니다. 4차 십자군 때 중심이 됐던 게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가 이쪽 콘스탄티노플에 와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지역을 통치했어요. 그래갖고 이 베네치아 제독 엔리코 단돌비니까 죽은 다음에 베네치아는 이 사람의 무덤을 하기야 소피아 2층에 대리석을 뜯고 여기다가 그 엔리코 단돌비의 시신을 여기다 묻었습니다. 지금도 하기야 소피아에 가면 이 묘비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엔리코 단돌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군들과 동로마가 서로 융합되기가 어렵죠. 왜? 언어도 다르고 가톨릭이냐 정교회냐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서로 으르렁거렸어요. 동로마는 십자군을 글도 못 읽는 야만인, 약탈과 학살. 근데 이제 서로마에서 볼 때는 동로마는 비겁한 인간들이다. 배신자다. 이슬람과 결탁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을 했던 거죠. 어쨌든 15세기 들어서면서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합니다. 실제로 서로마의 역사는 1000년이죠. 기원전 753년부터 400몇 년까지. 그런데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다시 1000년이 더 계속됩니다. 그래서 동로마는 2000년의 역사를 가져요. 동로마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뭐냐? 난공불락에 공격하기 어렵고 함락되지 않는 요새를 가진 삼중 성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다 이쪽은 다 삼중 성벽이에요.
이쪽도 육지 쪽도 삼중성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다가 연결되어 있죠. 이게 골든혼인데 이쪽으로 배가 들어오면 옆에서 공격하면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쪽과 이쪽 사이에 쇠사슬을 걸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손가락 보이시죠? 이렇게 굵은 쇠사슬을 쭉 걸었어요. 그럼 쇠사슬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이쪽으로 진격하려도 쇠사슬에 걸리면 그러면 여기서 대포 쏴서 침몰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쇠사슬만 있으면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럼 어떻게 해결했느냐? 처음에 메흐메드는 엄청나게 긴 대포예요. 이쪽에서 대포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쏴댔죠. 하지만 쇠가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 사격을 하면 뜨거워져 갖고 청동이 터져버립니다. 결국 아주 위력적인 이 대포로도 성벽을 다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메흐메드는 지금 여기 쇠사슬 있지 않습니까? 배를 갖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배를 내렸어요. 그래갖고 이쪽에 배를 띄워놓고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1453년에 결국 함락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죠. 이슬람이 저 성벽 너머로란 뜻이라고 합니다. 성벽 너머는 당연히 여기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동로마는 바로 이러한 전략으로 2000년을 유지했던, 서로마 멸망 후에 1000년을 더 유지했던 것인데, 종교를 이용해서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고, 왜? 황제는 정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이었으니까. 그리고 혼인도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동로마를 지킨 것인데, 이 방식을 유지했던 것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합스부르크, 유럽의 중심이었던 합스부르크가 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합스부르크가는 남들이 전쟁할 때 우리는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왕자에게도 땅을 나눠줬지만 공주에게도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공주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영토가 늘어나는 거죠. 영토가. 그러면서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근친 결혼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모와 결혼하고 조카와 결혼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얼굴을 보시면 쥐걱턱에 뭔가 대단히 모자라 보이죠. 각종 질병을 가졌답니다. 그래갖고 이들은 식사할 때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아서 식사할 때 파리가 입안을 들락거렸다는 거예요. 결국 합스부르크도 지나친 팽창 정책으로 그리고 발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페르난도 황태자가 암살당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결국은 거기서 패전했기 때문에 합스부르크가도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럼 동로마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 자, 이게 이슬람 세력이죠. 이 세력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방이 뭐죠?
왼쪽에 언덕이 들어가면 언덕 위에서 지키는 거죠. 막는 겁니다. 막을 방자예요. 그래서 방범창, 그 다음 소방서, 불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방어, 방위, 방공망 다 막는다는 뜻입니다. 파는 파도죠. 그리고 쟤는 뚝입니다. 이렇게 뚝을 쌓아서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그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서로마는 정말 오로지 예수, 오로지 기독교, 나머지는 다 사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마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를 금기시했습니다. 금기하다, 금지하고 꺼리는 거죠. 애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끊어질 뻔한 것을 여전히 유지했던 것은 바로 아랍,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지식을 게을리하는 자는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 아랍, 이슬람이 그리스와 로마를 계속 연구하죠. 그래서 그 과학과 문명을 전승합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에서도 이 서적을 보존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학자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서적을 갖고 가까운 베네치아로 이주합니다. 즉 이스탄불에서 베네치아로 이주합니다. 그러다가 이 피렌체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장려해요. 학자들을 보호 육성합니다. 그러면서 예술가, 과학자들을 우대합니다. 그래갖고 이 중심이 피렌체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피렌체에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르네상스의 뜻이 뭐죠? 부활이죠. 무엇의 부활이냐? 그리스 로마 학문의 부활이며 인간성의 부활이죠. 서로마에서는 인간을 죄악시했잖아요. 인간성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쪽 지역은 문자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라틴어를 썼지만 물론 일부만 썼죠. 이쪽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이 정교회의 수도사인 키릴 형제가 그리스 문자를 개량해서 이쪽 슬라브 쪽의 문자를 전파합니다. 왜?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니까. 이것이 키릴 문자예요. 그래갖고 이쪽 동로마 지역은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가 그리스 문자를 변형시킨 키릴 문자를 사용합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물론 그 중에 한 나라, 이 루마니아는 키릴 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 루마니아는 자기들이 로마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라틴어 알파벳을 쓰는 거죠. 키릴 문자를 쓰지, 그리스 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여행해 보면 다 키릴 문자를 쓰는데, 그리스 문자, 키릴 문자를 쓰는데 여기만 영어 알파벳을 써요. 그 다음 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법학, 의학, 과학에서 여전히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알파요 오메가니라.
나는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다. 즉 모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벨타, 감마, 델타, 뭐 윕실론, 시그마 이런 것은 수학, 과학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키릴 문자, 여기 없는 문자를 왜냐면 나라마다 은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문자를 만들어내고 어떤 글자를 빼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키릴 문자를 만든 이유가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소피아 성당처럼 돔으로 씌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돔. 돔으로 씌우는 겁니다. 돔. 이것은 정교회 성당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모스크바에 있는 바실리 성당인데 양파 모양이죠.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것은 크레물린입니다. 크레물린.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붉은 광장이에요. 이 뒤에 있는 이것은 지금은 역사 박물관을 쓰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카잔 성당입니다. 이 카잔 성당을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실리카 양식은 가로가 길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이 많이 확보되지만 정교회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랬죠. 따라서 돔이 커야지만 내부 공간이 큰데 그렇게까지 하기야 소피아처럼 큰 돔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부분 돔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치 보이죠? 아치, 요 앞쪽에 아치. 4개의 아치가 돔을 받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공간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교회에서는 여기다가 의자를 놓지 못합니다. 내부 공간이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성화, 아이콘을 모시고 걸어놓고 이 앞에 서서 예배를 봅니다. 그것이 바실리카, 가톨릭 성당과 지금의 개신교 교회와 이 정교회와의 차이예요. 왜 서서 예배를 보느냐? 돔을 크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돔을 만드느냐? 그리스 십자가, 가로 세로가 길이 같은 그리크 크로스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문자와 종교가 동유럽과 러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다가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 터키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을 오스만 터키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여기를 발칸이라고 하는데 발칸 지역은 가톨릭과 정교회와 그 다음 오스만 터키의 이슬람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여기는 3가지 종교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오스만 터키는 세금만 조금 더 내면 종교를 다 인정해 주거든요. 이슬람에서는.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지역에도 우리 민족이 따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세게 바람이 붑니다. 물론 미국이 뒤에서 조종한 것도 있죠. 왜? 나라들이 작게 쪼개져야 미국 혼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를 막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유고슬라비아 하나의 덩어리였던 나라도 다 뿔뿔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수가 소수를 탄압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종 청소를 합니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20세기에 가장 큰 비극들이 이 발칸 지역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코소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코소보는 아직 나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엄청나게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인종 청소가 일어납니다. 인종 청소라는 종교는 문제가 있죠.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1시간 20분이 지났네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은 동로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랍, 마호메트부터 시작된 아랍. 이건 사막 유목민 중심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슬람. 이슬람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신에게 맡김으로써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인샬라, 신의 뜻으로, 신의 뜻대로. 그래서 얻는 평화, 이것을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이슬람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